지금은 다 미국 소비자 물가 보고 있죠. 네, 아, CPI. 네. 정말 이렇게 저도 요즘처럼 매크로를 열심히 공부한 때가 있나 그래요? 싶을 정도로. 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의 사회생활을 하고 나서부터 인플레이션 걱정을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디플레 책 많이 나왔던 거 맞아요. 기억하는데. 그 불과 뭐 한 5, 6년 전만 해도 다 디플레이션 걱정했지.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지도 않았었고, 사실 그리고 뭐 코로나19 이후에 양적 완화, 질적 완화를 할 때도 이게 뭐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드물었고요. 네. 그래서 네. 아까 커피숍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 노벨 경제학상 네네. 폴 크루그먼이 네네. 반성문 썼죠. 내가 틀렸다. 네. 틀렸다. 네, 이렇게 이제 양적 완화, 질적 완화를 해도 이제 인플레가 안 올 줄 알았는데 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도 틀린 거네요. 그럼요. 네. 페드 연준 의장도 뭐 틀리는데요. 다 지금 이제 불과 그게 6개월 사이. 예. 진짜 그렇죠.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 직전에 다 안 일어난다 이 전쟁은 러시아가 남는 게 없다라고 이제 계산기 두들겨 드는 사람들이 다 틀렸죠. 다 틀렸고, 예. 결국 그게 또 전쟁 금방 끝날 거야. 이제 한 보름이면 끝나겠네 그러고 했는데 지금까지 장기화되고 있죠. 네. 지금 모든 게 얽히고 설키고 꼬여 있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최악이죠. 네, 시장이 최악인데 더 나빠질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이제 바닥권에 오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 그 막 주식이 1,400까지 빠지고 1,450까지 빠지고 할 때 이게 쌍바닥 잡고 올라갈 거야라고 다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죠? 그때 반등 나왔을 때 이게 W자로 1900 정도 되면 한 번 더 꺾이고 갈 거야라고 대부분 전망했었거든요. 근데 거짓말같이 V자 반등 있었고 그때 못 잡은 사람들은 굉장히 나중에 통탄을 금치 못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약간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복잡해지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난 뭐 30년, 40년 동안 익숙해져 왔던 경제 논리, 미국 단일 패권 체제에서 이제 신자유주의와 이제 이런 어떤 효율을 위한 경제 체제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계산기 두들기 가지고 이제 이게 뭐 이렇게 하면 대충 맞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한번 또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한 게 닷컴 버블 때, 그죠? 이게 기술이라는 변수가 이게 뭔가 또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동안에는 경제적 논리와 기술에 대한 논리만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정치의 시대. 이제는 정치라는 변수가 이제 상수화되고 있죠.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또 오랫동안 이렇게 투자를 해오셨고 성과도 네네. 좋으신데 네. 이렇게 좀 매크로 지수가 네네. 주가에 네네.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네. 과거에는 별로 없었던 건가요? 되게 드물죠. 뭐 이렇게까지 뭐 정치 논리 때문에 모든 게 막 세계 경제가 휘둘리고 이런 경우가 드물었는데 그 말은 이제 이미 그 세계 질서가 바뀌는 어떤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이미 미국 주도의 단일 패권 체제가 이제 종언을 고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빈살만한테 뒤통수 맞는 거 봤잖아요. 네. 이미 이제 이게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그 천연가스를 가지고 지금 막 저렇게 유럽을 압박하고 뭐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키고 꼬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그 세계 경찰로서 네네. 막 진짜 뭐 아시아,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저기 유라시아, 뭐 저기 뭐 아프리카 뭐 어디 안 거치는 데가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약간 블록 경제식으로 그렇죠. 그런 이제 단일 이런 게 조금 깨지고 있는. 맞아요. 이게 미국이 세계 경찰이라는 말이 되게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고 뭐 한동안 아메리카 퍼스트 뭐 이야기 하다가 그렇죠. 네. 요즘에는 뭐 원래 그 자유무역주의를 이제 어떻게 보면 신봉하고 그거를 이제 그런 헤게모니를 전 세계에 퍼뜨리던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자기의 세금을 풀어서 자국의 반도체 팹을 만들으라고 육지 산업이라 그러죠. 이제 그 미국 초창기 때 이제 했던 산업 정책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시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공부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어떻게 그렇죠.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읽어야 되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투자라는 거는 너무 계속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더 어렵고 이제 더 하기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좀 더 이제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고 정말 이제 뭐 내가 매크로부터 뭐 기업 마이크로까지 다 이해하고 투자할래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고 투자하기 힘드니까 오히려 그냥 바텀업으로 내가 좋아하는 기업
좋아하는 섹터, 이제 뭐 평소 나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굉장히 직결돼 있는 그런 품목, 아이템 위주로 해서 바텀업으로 투자하는 게 뭐 제일 오히려 심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크로의 상황 네. 속에서 좀 외부 요인으로 좀 많이 빠졌고 네네. 싸다고 생각한 그런 것들은 네네. 그냥 좀 심플하게 다가가자. 그렇죠. 네. 다 뭐 어떻게 다 이해하고 하겠습니까? 뭐 그걸 다 이해한다고 해서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네. 많이 한다고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네. 지금 시점에서요. 네네. 조금 현금에 좀 여유가 네네. 있다. 네. 그러면 조금 어떻게 주식을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러면 직장인으로서 네네네. 월급을 좀 받으시는 분이 네네. 있으면은 네. 그런 분들이라면 어떻게 네. 좀 정말 그런 분이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행복한 타이밍이요? 그렇죠. 행복하죠. 지금 우리나라 뭐 주가 뭐 PBR로 그러잖아요. 보통 주가가 오를 때는 PER를 따져요. 이제 주가 수익 배율 가지고 이제 성장성을 따지는데 요즘처럼 이제 하락할 때는 PBR을 따집니다. 그래요? 이제 자산 배율을 따지는데 지금 주가 자산 배율이 그 전체 우리나라 상장 기업이 PBR 0.9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보통은 얼마인데요? 보통은 한 1.2배 수준이죠.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뭐 1배, 1.2배 뭐 이 정도 되는데 뭐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 보통 뭐 금융 뭐 아주 쇼크 왔을 때 이럴 때 뭐 0.8 정도를 그래요? 순간적으로 깨기도 하고 그러는데 0.9면 굉장히 싼 거고.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요즘에 무역 수지 안 좋다고 하지만 그죠? 뭐 계속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 플러스 성장을 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자산은 또 내년 되면 더 쌓여 있겠죠. 그러면 PBR이 또 더 낮아질 거고요.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은 혹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사야 될 타이밍이다. 성향에 따라 다른데요. 뭔가 뭐 지금이 바닥인데 내가 뭔가 나중에 어떤 조금 길게 봐서 내가 시드머니를 제대로 뭔가 만들어 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큰 주식 사도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현대차. 요즘에 자동차 좋잖아요. 네, 자동차 현대기아차 워낙 또 잘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중심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오히려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쌉니다. 네, 전 충분히 뭐 가격 메리트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고 조금 더 이제 산업을 알고 네, 뭐 자기가 만약에 뭐 IT 관련 회사에 다니거나 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좀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 잘 나오는데 좀 과도하게 빠져 있는 주식들 지금 사두면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보고 있어요. 1년, 2년 뒤에 놓고 보면 수익을 안 낼 수가 없는 가격대죠. 네. 한 최소 1년에서 한 2년 정도. 더 빨리 올 수도 있죠. 네. 더 빨리 올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러면은 좀 네. 궁금해지는 게요. 네네. 1년, 2년 정도 두고 보고 산다고 하면 네네. 그때 가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6개월 그쵸. 지났을 때. 시장은 항상 선반영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이클을 보고 이걸 투자를 하는데 요즘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경쟁하는 애들이 RTX 3020 뭐 TXM 뭐 5687 뭐 이게 제가 만드는 거예요. AI가 알고리즘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너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AI보다 빨리 계산할 수 없잖아요, 사이클을. 네. 그걸 보고 뭐 한다는 건 좀 약간 쉽지 않은 투자 방법인 것 같고 오히려 그냥 바텀업으로 내가 좋게 보는 종목이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싸다 생각이 들면 네네 그렇죠 분할 매수해야 돼요. 그래서 분할로. 그렇죠. 지금은 타이밍을 알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위기가 오니까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경기 침체가 보통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는 그죠? 이게 막 파티 즐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 경기 침체가 와서 확 주식이 작살나는데 지금은 그 오기 전에 다 미리 선제 대응해서 금리 끌어올려서 경기를 그렇죠 망가뜨리는 선제적 대응이거든요. 그렇구나. 네, 요즘엔 다 빨라요. 그래서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네네. 싸다고 생각하고 우량주라고 생각하면 네네. 성장성 있고 이러면 그냥 네네. 사는 그런 선택을 오히려 조금 그렇죠. 더 선호하신다. 네네 맞아요. 심플하게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요즘에 좀 유튜브 방송 이렇게 보고 이러면 썸네일 제목으로 네네. 뭐 한 지금 현금을 모아뒀다가 네. 6개월 후에 투자하라고, 네네. 1년 후에 투자하라고, 네. 그때 이제 기회가 한번 온다고 이런 네.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약간 좀 상징적인 그냥 그렇죠. 큰 바운더리에서 그냥 받아들이고 참고로 하는 거고. 그렇죠. 여기 사실 전문가들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한 작년 말에 올해 시장 전망한 거 맞는 거 보세요. 거의 안 맞죠. 그러면 지금 전망하는 게 뭐 이게 얼마나 맞추겠어요. 4천 간다고도 했었는데.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2,300은 언급하신 분 한 번도 못 본 것 없어요. 같아요. 네 아무도 몰랐고 그리고 뭐 그때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았고 이게 뭐 파월도 일시적인 거라고 이야기했었고 이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돼서 이게 또 공급 지금은 수요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긴 게 아니라 공급망에서 문제가 생겨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뭐 반도체가 기본적인 경기재잖아요. 그죠? 기초 원자재잖아요. 경제. 반도체가 안 좋은데 왜 원유는 좋아요? 그죠? 보통 그렇죠. 그 원유라는 게 대표적인 경기재잖아요. 경기가 좋아야지 원유 가격이 오르고 막 과열되고 이런 건데 지금은 반도체는 경기 침체라고 작살났는데 왜 원유만 비싸겠어요? 옛날에는 그게 좀 같이 움직였어요. 그렇죠. 보통 경기재가 원유하고 철강 같은 게 경기가 좋아야지 좋은 거고 이제 보통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이제 뭐 귀금속, 뭐 금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건데 와. 지금 뭐 그런 로직이 하나도 안 먹히죠. 그러니까 원유에서도 갈라지는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뭐 주식이 보통 이렇게 빠지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지고 해지를 하잖아요. 주식을 롱으로 잡고 원자재로 해지한 운용사들 다 작살 났어요. 그렇죠. 왜냐면 주식도 빠졌는데 인플레이션 해지용 원자재도 다 빠졌어요. 그 채권도 다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 채권도 폭락했죠. 네. 이게 다 원래는 상반에서 그렇죠. 이게 원래 그 서로 이렇게 해서 자산 리밸런싱 하는 게 맞아요. 그런 건데 계란이 그냥 다 떨어져서 다 터진 거죠. 진짜 그렇게 되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고 그렇죠. 너무 빠르고 이러니까 맞아요. 정말 심플하게 하는 게 맞아요. 최선일 수도 있다. 그게 왜 그러면 그 로직들이 안 맞겠어요. 이제 세계 질서가 바뀌고 정치적인 변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거죠. 진짜 거대한 사이클이 하나가 더 끝나가는 것 같아요. 네. 끝나가는 거. 그건 네. 진짜 뭐 4, 50년 동안 하나에 네네. 움직이는 그런 사이클이 맞아요. 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요, 대표님 지금 이제 계좌를 보면 네. 좀 마이너스 많이 기록하신 분들 있고 네네. 또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은 더 힘드실 수 있잖아요. 네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뭐 바닥인데 어떡하겠어요. 지금 사실은 뭐 주식을 파는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닐 것 같고요. 네, 의미가 없는 거고. 사실은 손절을 하려면 그래서 저는 항상 기계적 손절을 하라 그러거든요. 이제 저도 지금 이제 계좌에 있는 종목들 중에 기계적 손절 라인 때문에 팔았다가 다시 샀는데 또 그게 마이너스 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내가 컨빅션 가지고 있는 종목도 마이너스 15% 되면 일단 한번 팝니다. 그러세요? 네, 한번 팔고 또 사는데요. 또 물리죠. 어. 네. 그리고 이제 한 3번 하면 계좌가 정말 녹아요. 반으로 녹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스스로에 대해 주는 이제 회초리죠. 그러니까 15%는 정하신 거예요? 제가 정한 겁니다. 네, 정한 거고 컨빅션 없는 거는 10%. 네, 되면 팔고 계속 녹더라고요. 촌농처럼 계좌가 녹더라고요. 네. 이번에 좀 그러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에는 정말 날고 기는 선수들도 피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주변에 뭐 보면 정말 선수들 계좌가 다 터졌거든요. 네. 그거는 그만큼 이번에 이렇게 빠지는데 사이드카 한 번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그죠? 보통 이 코로나19 때 그러면 진짜로 그러네. 사이드카 발동하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 겁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몇 번 V자 반등을 몇 번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학습이 돼가지고 이러다 반등할 거야. 그래서 또 저가 밀수세 우르르 들어오고 또 몇 번을 그러니까 이제 그 희망 고문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직 버티는 분들도 그래서 신용도 생각보다 많이 안 털리고 이제 그런 흐름인 거죠. 그러네요. 진짜 코로나 때 사이드카 몇 번 발동했는데 그렇죠. 지금도 한 30% 빠졌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발동이 안 되네요. 그렇죠. 지수가 3,000에서 2,300까지 3,300에서 2,300까지 기초왔으니까 밀렸는데 와. 사이드카 발동하면 없었어요. 네. 그러네요. 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버티는 거랑 네네. 어떻게 보면은 현금을 어디선가 이렇게 좀 조달을 해서 그렇죠. 좋은 주식이라고 하면 더 사는 방향으로. 그렇죠. 그래서 분할로 매수해서 자기 월급의 이제 일부분을 계속 가지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건 좀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계좌를 방치하면 안 돼요. 기계적 손절을 하든지 항상 정리를 해야 되고 종목이 10개 있다고 10개 다 30% 빠졌다고 해서 반등 날 때 다 이게 똑같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주도주 중심으로 오르거든요. 그럴수록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웅달 책방 같은 프로그램 열심히 보면서 어떤 게 향후 반등 시 주도주가 나올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올라갈 때도 차별적으로 올라가는데 내 거 안 올라가면 진짜 속상하겠는데. 지금 다 빠질 때는요 오히려 다 우리 그 동지잖아요. 그래서 마음 편합니다. 근데 반등 날 때요 남의 주식 오르고 내 주식 안 오르면요 그게 미쳐요 사람이. 네. 그때는 정말 멘탈이 무너지거든요. 그럼 우선은 이런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면요 네네. 뭔가 좀 레벨업은 되나요?
투자 실력이. 사실은 항상 주식이 그렇잖아요. 뭐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면 돼 그러잖아요. 보통 초보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이클 몇 번 겪어보면 항상 90%의 사람들이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10%의 아주 소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 객관화를 하고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틀렸을까? 그리고 내가 그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거는 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됐는지 뭐 이렇게 유명하신 투자자분들을 보면 일기 쓰시더라고요. 투자 일기 같은 거 많이 쓰시던데 그런 것들을 또 남겨놓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그 대표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이제 만약에 지금 현대 이런 상황이 언젠간 좀 완화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반등을 할 텐데 그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나 혹시 주식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중국 쪽 이제 뭐 베어마켓 랠리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너무 밀리기만 했으니까 이제 이것도 그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는 거고요. 시장이 급락하기 전에 한번 반등하는 것처럼 시그널 줬다가 이제 이걸 이제 그렇게 데드캣 바운스를 이야기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1000포인트 빠질 때까지 거의 그냥 내리꽂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는데 그 반등의 트리거가 지금 중국 경기 부양일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가 5.5%거든요. 5.5%인데 상반기 엉망이잖아요. 그죠? 1분기 4.8% 했거든요. 2분기가 아마 1%가 안 될 거예요. 그럼 하반기 경기 부양 얼마나 해야 되나요? 한 7% 해야 될걸요? 그죠? 평균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중국은 원래 딱 목표하면 맞춰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사실 경기 부양을 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 경기 부양 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 중국은 인플레이션, CPI가 대충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2%대요. 그래요? 미국이 지금 뭐 8%, 9% 그러고 있는데, 중국이 2%대인데요. 왜 2%대인 줄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러시아산 원유를 싸게 삽니다. 모종의 계약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비난 성명을 냈고 170여 개국이 냈고 CPI가 2%밖에 안 나오는 게 러시아 경제 제재 참여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인도도 뭐 코드에 들어가 있는 미국의 뭐 어떻게 보면 우방국인데 러시아 경제 제재에는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를 싸게 삽니다. 뭐 지금 국제 유가가 만약에 뭐 100불 정도라 그러면 한 20불 싸게 사는 거죠. 그러면 얘들은 사실은 CPI가 지금 사실 원유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뭐 CPI가 낮으니까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중국이 세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데이터들이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가 좀 올라오고 있고요. 가전 이런 쪽도 괜찮습니다. 그런 쪽 수요가 올라오고 있고 그동안 워낙 중국 상하이 락다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휴대폰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못 나가니까. 그죠? 뭐 못 샀던 것들이 이제 대기 수요들이 좀 이제 하반기부터 좀 올라올 거고 내년에는 정말 좀 스마트폰 수요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그동안 안 바꿔놨던 이제 구형 폰들 좀 교체 수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애플은 이제 오히려 주문량 늘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서버 쪽은 짱짱합니다. 뭐 서버 쪽도 오더 컷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빅테크 4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여기서 오더컷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은 오더컷이 나올 거라고 프라이싱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은 아직까지 수요가 괜찮은 편이고 괜찮은 와중에 내년에 이제 인텔의 신규 CPU하고 DDR5가 같이 이렇게 나와주면 반도체 쪽은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부양을 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중국 의존도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게 높으니까 좋은 그런 경제 효과가 나타날 수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한 63% 정도가 중국 쪽에 나오는 거고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의 86%가 중국에서 온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중국 프록시라 그러는데 지금은 뭐 거의 반영을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중국 쪽은 좋은데. 그렇군요. 그래서 반도체를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고 이제 그래도 그나마 싸고 뭐 업황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호재들이 많아요. 사실 삼성이 최근에 3나노 이제 게이트-올러라운드 성공했다고 양산 탄다고 했고 그리고 뭐 어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반도체 지원 법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호재로 반영할 수 있을 건데 그게 타이밍이 언제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게 올 하반기에 한번 이제 반등 나오는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배당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장기적으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산업은 방산산업. 네, 방산산업이라고 그러죠. 원래 이게 옛날에 그 냉전 시대가 해체되고 네. 냉전 시대가 해체되면서 평화 배당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평화 배당금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서로 막 언제 쳐들어갈지 모르니까 계속 뭔가 국방비를 많이 쓰잖아요. 네. 네, 국방비 많이 쓰고 무기 계속 사고 막 이제 쓸데없이 군인 늘려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GDP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뭐 이제 동독이 이제 통일되고 그리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런 것들이 없어졌죠. 특히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진짜 국방비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줄이고 대신에 그걸 경제 성장 발전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동안 경제가 좋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또 이제 그릇대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나토에서 이제는 뭐 GDP 대비해서 2% 국방비 지출을 하겠다. 늘리는 거예요. 네네, 늘리는 거로. 그게 원래 나토가 기본적으로 GDP 대비 2%인가 몇 프로 하기로 돼 있는데 지키는 나라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뭐 나토가 거의 유명무실화 됐었었는데 러시아 침공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이번에 독일이 정말 국방비 예산 엄청 늘렸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독일이 순식간에 그 무기 시장에서 뭐 빅바이어가 됐어요. 글로벌 탑3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지금 무기 소모하고 있잖아요. 계속 구형 무기들 막 거기서 터지는 뭐 전차나 탱크 같은 것들이 60년대 70년대 막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예, 포탄도 다 소비하고 있죠. 다 옛날 무기들 다 없애면 그렇구나. 리스토킹 해야죠. 근데 이제 무기는 당연히 미국 무기 제일 사고 싶겠죠. 근데 미국이 공급이 되나요? 미국 그 무기 공급망이 다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로키드 마틴은 재고가 없어요.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갑자기 사야 되니까 그동안 뭐 관심도 안 뒀던 한국산 무기가 가성비 괜찮네.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에서 조단위 수주 나오고 말레이시아에서 조단위 수주 나오고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네네, 그렇죠. 그런 거구나. 그래서 뭐 한국 항공우주나 뭐 하나 뭐 시스템 같은 회사들은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회사들은 계속 유망하죠. 그렇군요. 네. 반도체 방사. 그러면은 좀 반도체 분야에서는 네네. 조금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네네. 무난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무리 그래도 좀 네. 이렇게 힘들어도 삼성전자잖아요. 네네, 그렇죠. 삼성전자도 사 모아가도 좀 네. 괜찮은 저는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바닥권이라고 보고. 그렇군요. 뭐 여기서 조금 더 밀릴 수는 있는데요. 거의 진짜 락바텀 수준까지 왔다고 봐요. 네, 저는. 그러면 그 정도 그 락바텀으로 좀 더 밀린다고 네네. 하면 그건 네네.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하방으로 정말 최악을 가정했을 때 뭐 지수가 진짜 아주 뭐 닥터 둠 이제 뭐 그런 분들 이야기하실 때는 뭐 1800 뭐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대충 뭐 여기서 뭐 한 10%대 정도 더 밀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상단은 훨씬 더 많아 보이니까 지금 뭐 우리 편안하게 가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죠. 네. 그런 거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진짜 이게 막 지수가 네. 지금 예를 들면 2300이라고 2300인데 네네. 막 1800이고 막 1500하고 막 이렇게 막 네네. 약간 지르듯이 막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이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런 게 맞나요? 맞을 확률이 좀 높나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맞을 경우도 네, 있어요. 그렇죠. 금융위기 때 우리 그때 미네르바 기억나시나요? 네, 미네르바. 500인가 뭐 그랬죠. 그렇죠. 미네르바가 500 간다 그랬을 때 다 900 깨졌을 때 사람들 공포에 질려가지고 다 던졌거든요. 네. 500 간다 그래서. 근데 그게 거짓말같이 바닥이었거든요. 900이? 네, 890인가 860 정도가 그래요? 바닥이었고. 뭐 그 코로나19 때도 그랬잖아요. 막 저게 1000 깨진다 막 그랬었는데 결국은 1460인가 바닥 잡고 올라갔거든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게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그때 비해서 몇 배나 지금 커졌는데 그렇죠. 그때 1600하고 지금 1600은 달라요. 완전 다른 거죠. 네. 지금 사실은 우리가 2300 정도 그러는데 사실 그 뭐 신규 상장이나 이런 것들 다 뭐 LG 엔솔이나 이런 것들 빼고 하면 거의 코로나19 이전으로 보면 거의 2000 막 한 100, 200까지 온 거예요. 2100 수준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네. 충분히 많이 내렸다. 많이 내려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때가 1400이었잖아요. 1400, 네, 1460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럼 그때보다는 만약 네. 2000이라고 했을 땐 600은 높은 거잖아요. 그때는 정말 엄청난 쇼크였잖아요. 쇼크였고. 근데 전 세계가 다 락다운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 비교를 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정도급은 아니기 네네,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경제 규모도 커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금리 인상을 해서 유동성을 축소할 수 있는 거는 고용이 안정돼 있잖아요. 미국 고용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실업률 3%대 정도니까
지를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나라들은 상관할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되지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인플레 지수가 높으면 서민들 생활이 피폐해지고 결국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네, 지금 거의 최저 수준이니까 바이든이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물가 잡아야 돼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너무 또 빠그러지면 자기가 또 재선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어느 순간 되면 금리를 또 낮출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인상하다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기 한 번 더 아까 앞서서 좀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말씀드려보면 한 2,400인데 네네. 지금 이제 현금을 넣는 거예요. 네네. 분할로 딱 넣는데 네. 여기서 예를 들어 뭐 한 10%에서 20%는 좀 열어놓고 생각하고 사는 거네요. 네. 지금 만약 주식을 산다고 하면 뭐 그런 생각보다는요. 그냥 내가 만약에 뭐 1,000만 원 했으면 이거 한 50번에 나눠서 사야지 생각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자기가 보는 좋은 종목이 있으면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제 주변에는 그런 분이 있는데 주식을 원래 그 전에 많이 하던 분이 아닌데 이제 자기도 생각하니까 너무 싸니까 아주 그 위너죠. 사실 이분은 위너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죠. 좋게 보는 종목이 있으면 그날이 플러스면 하루에 20주를 사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면 30주를 삽니다. 그래서 계속 모아가고 있는데요. 꽤 성과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 때 그 오르는 날이면은 맨 밑에 걸로 걸어놓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날을 맨 밑에다 걸어놓는다고 하셨나? 아무튼 그 최상단하고 최하단에다 걸어놓고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주씩. 그렇죠. 그러면 거의 체결이 안 될 텐데요. 그러니까 거의 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막 올라갈 때는 체결이 또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막 떨어지고 할 때. 그래서 뭐 계속 막 알람이 오니까 그러면 속상하다고. 뭐 본인의 스타일인데 사실은 뭐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그런 식으로 한 번에 그러니까 핵심은 다 사고 막 그렇게 서둘러서 살 필요는 없는. 그렇죠. 그게 핵심인 거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진짜 샀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현금이 없어요. 그럼 이제 그때는 리밸런싱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반등할 때 이제 기계적 손절 라인이 되면 팔아야 되니까 현금이 또 나오잖아요. 그 현금 가지고 뭐 하겠어요? 또 사겠죠. 그래서 다음 반등할 주식에다 몰빵을 하는 건가요? 집중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이 빠질 때는 제가 컨빅션 있는 종목으로 압축을 해요. 만약에 그 전에 만약에 10개 종목이 있었으면 이제 빠질 때는 내가 정말 이 종목은 확실해, 이 회사는 확실해. 그러면 뭐 한 4-5개, 뭐 더 빠지면 2-3개까지 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반등할 때는 또 막 오르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덜어서 팔아서 또 작은 다른 주식들 조금씩 펼쳐놓고. 그러면 내릴 때 추가 현금이 없다고 하면 손절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계속 손절이 되니까 현금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압축을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때 리밸런싱과 버티는 거 2개가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월급이 필요합니다. 캐시플로우가 필요하고요. 수입에 저도 파이프라인을 그래서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하죠. 제가 이제 회사에서 받는 월급도 있고요. 뭐 제가 HSL 파트너스 대표지만 저도 월급 받으니까 월급 있고 뭐 그리고 출연료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조금씩 강연료 이런 것들 가지고 조금씩 하는 거죠. 요즘 같을 때는 쏠쏠합니다. 장 좋을 때는 이게 뭐 의미 없는 수입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요즘 같을 때는 아주 소중한 수입입니다. 그게 또 이제 물타는데 들어가요. 맞습니다. 물타는. 그렇군요. 그럼 대표님 그 삼성전자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 좀 몇 개만 더 반도체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거. 꼭 반도체 아니더라도 혹시 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은 반도체 중에서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는 업황이 별로 좋을 게 없어요. 메모리 쪽은 일단 다운 사이클을 한번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시스템 반도체 쪽은 업황이 괜찮아요. 그럼 시스템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알 수 있냐? TSMC의 어떤 전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최근에 TSMC가 그 하반기 전망을 되게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 파운드리 시장의 53%를 가지고 있는 회사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메모리 업황은 누가 제일 알겠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아는 거죠. 두 회사가 세계 시장 70% 장악하고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청주 팹 M17 같은 경우 지연하잖아요. 뭐 삼성은 지금 그런 움직임은 없지만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투자를 좀 지연하는 업황이 그렇죠. 한 번은 이제 이게
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구나. 오히려 파운드리 쪽은 지금 전 세계 정부 자금이 다 파운드리 쪽으로 몰리고 있고 그쪽 업황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 주식 중에서도 메모리 쪽 비중이 높은 회사보다는 어떤 보면 파운드리 쪽 비중이 높은 회사를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글로벌로 봤을 때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잖아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시스템 반도체 매출 비중이 60% 70%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뭐 랩리서치 같은 경우는 메모리 비중이 높아요. 그러면 두 개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랩리서치가 약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KLA 같은 경우는 좀 세요. 네, 이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똑같이 우리나라에 대입할 수 있는 거죠. 뭐 메모리 쪽 비중이 높은 뭐 원익 IPS라든지 뭐 이런 뭐 테스 이런 업체들은 좀 약한데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노출도가 높은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오히려 주가가 짱짱하게 좀 잘 버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후공정 쪽에 테스트 소켓 하는 회사들은 뭐 TSE, ISC 뭐 이런 회사들은 뭐 계속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 소재 장비 네. 그런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게 부품이고요. 이제 반도체 장비에 또 들어가는 소모품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파츠라는 건데요. 쿼츠류도 있고, 파츠 중에는 쿼츠류도 있고, 뭐 SiC, 실리콘 카바이드도 있고, 뭐 고순도 알루미나 같은 것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뭐 원익 QNC 그리고 SiC 쪽에는 TCK 그리고 뭐 월덱스 뭐 이런 회사들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 반도체 굴기잖아요. 그러면 미국 정부가 40% 세액을 공제를 해줘서 투자를 시키는 건데 그럼 당연히 미국인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미국 장비 많이 쓰라고 하겠죠. 그러면 미국 장비 많이 쓰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리서치, 뭐 KLA 같은 회사들 장비 많이 쓸 건데 그럼 장비 쪽은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테일러, 팹 정도 외에는 좀 수혜가 적을 텐데 대신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뭐 그 랩리서치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월덱스나 뭐 원익 QNC 뭐 이런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은 오히려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심텍 얘기하시던데. 네네. 혹시 심텍? 심텍은 이제 반도체 기판 업체고요. 이제 심텍은 메모리 쪽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메모리 쪽보다는 플립칩 BGA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뭐 대덕전자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 되게 많네요 기업들이. 예, 그렇죠. 네. 뭐그 탑다운으로 내려가면 또 엄청 많은 회사들, 그 해성 DS 뭐 이런 회사들 계속 괜찮습니다. 네. 딱 머릿속에 가장 먼저 언급해 주셨던 게 비메모리에서 한미반도체. 네네. 그렇게 그렇죠. 네네.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회사인데 HPSP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수소 기반으로 고압 수소 어닐링을 하는 회사인데 이익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이익률이 뭐 50% 60% 어떻게 그렇게 높아요? 독점 장비거든요. 네. 독점 장비고 TSMC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들어가고 이제 올해부터는 메모리 쪽, D램 쪽에도 많이 들어가니까 30% 정도 올해 D램 들어가는 거고요. 이 장비를 쓰면 반도체 수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쓸 수밖에 없죠. 그럼 지금 언급해 주신 이런 기업들 만약 투자한다고 하면 네. 이것도 한 1, 2년은 두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지금 뭐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기업들이 우리 2분기 실적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아무래도 분위기상으로 그렇죠.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 기업 그 지금 뭐 실적 발표하고 있지만 가이던스로 보면요. 2분기 그 상장 기업들 전체 총 이익이 61조 정도 되거든요. 61조면 전년 대비해서 한 1.4% 빠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기저 효과가 엄청 높았거든요. 그러면 작년 EQ 대비해서 1.4% 빠진 거면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온 거거든요. 환율 효과 이런 것도 네. 있나요? 그렇죠. 환율 효과도 있죠. 네, 환율 효과도 있는데 굉장히 그러면 이익이 잘 나왔는데 주가는 거의 뭐 지금 최악인 것처럼 빠져있단 말이죠. 그러면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하반기 경기가 박살나겠네라고 해서 프라이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악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조금만 긍정적인 트리거가 나오면 반등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말씀드린 뭐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반도체 지원 법안. 우리나라도 지금 340조 5년 동안 투자 이끌어내겠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내걸었잖아요. 그리고 범부처 차원에서 이제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도 지금 뭐 자국 내 반도체 팹 뭐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뭐 지원금 엄청 뿌리고 있고 뭐 대만하고 일본도 엄청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결국 돈을 뿌리면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쪽을 조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무난하게 그냥 투자하면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네네. 포트폴리오가 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싸고.
그냥 우리나라 그 지수에다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피 ET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그냥 무난하게 삼성전자를 모아도 괜찮은 거고. 그렇죠. 배당도 주잖아요. 배당도 주시고. 네. 그러면 지금 투자를 할 때 그리고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보면은 네네.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네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오늘 진짜 그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그게 되게 그 용어가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 심플하게 투자하는 거. 네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해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도 이 W를 얘기하기도 하고 뭐 L자도 네네. 얘기했지만 사실 V자는 아무도 그렇죠. 거의 아무도 없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진짜 이런 상황이 더 갈 수도 있을 거고 더 최악으로 그렇죠.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걸 다 고려하는 것보다 충분히 맞아요. 싸졌고 좋은 미래가 괜찮은 거라면은 맞아요. 돈도 잘 벌고 있고 그러면은 그냥 사는 거 그렇죠. 심플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 전문가들 말 들어서 돈 번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저도 뭐 소위 전문가라고 나와 있지만 제 말만 듣고 투자하시면 네, 쉽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의 단서, 자기의 판단의 하나의 요소로서만 활용해야지 이걸 전적으로 믿거나 뭐 굳이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은 무조건 다 틀려라고 뭐 배관시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자기하고 맞는 거는 잘 골라서 듣고 필요 없는 거는 거르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을 만나고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그 심플이라는 단어 네네. 그게 지금 정말 필요한 시기인가 아닌가 네네.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뭔가 막 얽히고 설켰을 때는 쾌도난마라 그러잖아요. 탁 칼로 그냥 꺼내서 네. 쉽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에서의 그런 결정들이 네. 미래의 부를 만들고 나의 경제적 수준을 바꾸고 그런 데 기여를 하는 건가요? 충분히 큰 부자들이 나올 거예요. 네. 분명히 부자들이 나올 거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우스갯소리 들었는데요. 이제 코인으로 그때 막 그 돈 많이 버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30대 이제 한 초중반 분들이 다 몇십억씩 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코인 벌어가지고 야 우리 그때 작년에 이제 막 이야기를 했대요. 야 우리 가족끼리 다 프랑스 가서 골프 치고 우리 애들 그 좀 이렇게 거기 문화유적도 수업도 좀 시키고 하자 그래가지고 막 친구 한 4-5명이서 으쌰으쌰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죠. 최근에 서울역 앞에서 소주 모임으로 바뀌었대요. 왜요? 코인이 다 녹아가지고 매도를 안 하신 거구나. 몇십억 가지고 있던 그 코인들이 다 이렇게 이제 쪼그랐던 거죠. 프랑스는커녕 지금 서울역 앞 소주 모임이 됐다. 와인이 아니고 소주네. 네, 그렇죠. 이게 자산이라는 게 그만큼 변동성은 크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 잘못된 판단이고 계속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판단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 그 매도 타이밍이 이런 네. 걸 놓쳐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뭐 사실은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어렵죠. 네, 더 어렵죠.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네, 맞아요. 근데 사기에는 지금처럼 좋은 타이밍은 없다라는 게 그거는 맞는데 이제 파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죠. 네. 그리고 고점하고 바닥은 아무도 몰라요. 네. 지나야 알지. 그러니까 그렇게 몇십억 벌었을 때 뭐 한 1-20억이라도 현금으로 바꿔. 그래서 자산 리밸런싱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요. 그 코인에 대부분 몇십억씩 가지고 있다가 한 분이 위너인데 그 꼬마 빌딩 하나 샀대요. 그분은 그거는 남았대요. 네. 꼬마 빌딩 하나 남았고 나머지 친구 4분은 그냥 다 녹았대요. 야, 그러니까 그게 참 올라도 문제고 이게 떨어져도 문제고 이게 아무튼 되게 신중하게 네네.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네.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사실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불신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반도체 좋아요 그러면 되게 막 안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연은법이라고 연이 납이고요. 은은 은이죠. 연은법이라는 그 공법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건데 그게 양인이랑 노비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발굴한 거죠. 그게 연은법이 얼마나 대단한 거였냐면 그때는 진짜 은 채굴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시대. 그때는 명나라 시대니까 명나라의 화폐는 은이죠. 네. 예.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달러가 은인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 연은법이 개발됐는데 그때 조선 왕이 중종이었거든요. 중종이 이 연은법은 사치를 조장하니까 금지하라 한 거예요. 전 세계에 어떤 패권 지형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인데 그 사치를 일으키니까 금지하라는 거죠. 이 유교적인 관점에서. 그 연은법이 어디로 갔냐면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은채굴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요 이제 뭐 후추 같은 향신료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인삼하고 은을 바꿔가던 나라였는데 갑자기 은을 가지고 와서 니네 인삼 줘.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게 이제
금지를 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엔지니어들이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많이 간 거죠. 그렇구나. 네, 일본으로 많이 간 거고. 악순환의 계속이네요. 그렇죠. 그걸로 가지고 일본이 은 추출 생산량이 늘어나서 일본이 그 국력이 강해져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걸로 전비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기술 때문에 우리한테 칼이 돌아온 거죠. 이게 위정자의 잘못된 판단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와, 그렇구나. 약간 그 연응법이 저는 지금 반도체 같거든요. 아니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고 미국 대통령이 와서 일본보다 먼저 방한을 해서 자국의 미군 부대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삼성팹에 와서 3나노 라인을 보고 거기 사인하고 갔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막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보면 반도체가 거의 뭐 아무 취급을 안 해주거든요. 약간 그때 뭔가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잘 모르면요. 나중에 이게 아주 큰 화가 돼서 돌아옵니다. 네. 투자자들도 그렇다고 해서 뭐 반도체 아무거나 투자하라는 건 아니고요. 정말 이제 한꺼풀 더 보라는 거죠. 지금이 사실은 다 모든 게 원유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전 세계가 막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 원유보다 중요한 기초원자재가 반도체예요. 지금. 네. 왜 그러면 미국이 중동에서 병력 빼서 중국을 둘러싸겠어요? 결국 중국 반도체 막겠다는 거잖아요. 네. 10호 동맹을 이야기하고 IPEF를 이야기하고 다 그게 반도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왜 반도체가 안 될 거라고 반도체 투자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네. 그건 아이러니라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네네. 냉정하게 현실을 한번 봐야겠네요. 이게 그쵸. 개인으로 봤을 때는 또 굉장한 부의 기회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네. 괜히 이 공포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 네. 휩쓸려가지고 놓치는 걸 수도 맞아요. 있으니까요. 네. 지나고 나면 굉장히 심플하고 상식적인 당연할 얘기인데 수도 있는 건데 그때 막 있으면 막 그 가격만 보면 이게 아닌 것 같거든. 나중에 내가 손자한테 내가 그때 그 기회를 놓쳤지. 이러면서 내가 강남에 아파트를 안 샀잖아. 그러면서 이러는 거지. 손자 얘기하니까 그 9만 원 막 이렇게 될 때도 그때 주식 사시는 분들이 네. 물려줄 거라고 네. 자자손손 네네. 그런 얘기 했는데 그렇죠. 그때보다 지금 엄청 싸졌는데도 안 맞아요. 사는 거잖아요. 안 사죠. 지금. 네네. 그러네요. 참 심리가 이게 맞아요. 주식시장이 참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대표님 그 네. 지금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거 뭐 네. 한 30-40% 빠졌다고 했을 때요. 네네. 보통 평균적으로.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네. 그 전고점을 회복하고요. 네네. 막 뭐 10만 전자, 15만 전자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럼요. 약간 이제 유동성이나 이렇게 축소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주식을 누군가 사줘야 되는 건데 네. 그만큼 돈이 안 돌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 전고점, 그 네. 코로나 때 엄청나게 풀린 그런 정도로 안 갈 수도 네.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돈이 없는 것 같죠. 돈이 어디 있을까요? 네. 미국이란 나라가 한 역사가 한 400년 되나요? 한 400년 되죠. 400~500년 되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생긴 이래부터 계속 찍어낸 달러의 양이 한 1조 달러 정도 돼요. 금융위기 이전까지.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1조 달러였어요. 전 세계 찍어낸 미국 달러의 총량이. 그 금융위기 딱 발생하고 나서 한 3년 동안에 찍어낸 달러의 양이 3조 달러예요. 3배. 네. 그 뒤로는 4조 달러가 됐어요. 전 미국의 어떤 통화 총량이. 그럼 이번에 코로나19 터져가지고요. 3개월 만에 3조 달러를 찍어냈어요. 3개월. 네. 그럼 7조 달러가 됐죠. 그런데 바이든이 1.9조 달러, 한 2조 달러 정도의 또 부양안을 했죠. 그래서 9조 달러가 됐어요. 그 9조 달러 중에 얼마나 회수가 됐을까요? 거의 회수 안 됐어요. 거의 안 됐다니까요. 그러면 어딘가 돈은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동성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이 전체 총량하고 회전량을 봐야 돼요. 회전량. 그러니까 유동성이 쫀다라는 거는 돈이 막 그 통화성수라는 게 그전에는 만약에 뭐 한 20배였다 그러면 지금은 막 위축되니까 사람들이 겁나니까 다 어디 잠겨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러면 통화성수가 막 반토막 났겠죠. 그게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또 조금만 좋아 보이면 또 나와요. 이게 어디서. 그래서 계속 나와요. 돈이. 네. 그러니까 그 구조라는 네. 그 달러가 그게 총량이 줄어들지는 않는 거고 그렇죠. 잠시 지금 어딘가에 잠겨 있는 거예요. 잠겨 네. 있는 거고 잠겨 있는 거예요. 움직여 있는 거예요. 조금씩은 계속 또 화폐량은 또 발행을 할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경제 성장 그러니까 미국의 최대 수출품이 달러잖아요. 달러. 네. 달러인데 걔들은 100달러짜리 하나 발행하면요. 한 50센트 정도의 비용이 있는데 나머지 그러면 99달러 50센트는 발권 이익이거든요. 세뇨리지라고 그러죠. 예. 걔들이 그걸 포기할 리가 있나요? 그럼 적게 찍어내면 지들이 수출품 찍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면 달러 서로 달라고 난리고 그죠. 달러 사업 좀 해달라 그러고 그게 패권국의 메리트죠. 네.
여러분들 지금 이런 공포의 심리에 짓눌릴 게 아니라 진짜 네네. 다시 한번 정신 한번 똑바로 차리고 그렇죠. 오늘 방송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한번 네네.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 그러면 언제 오를까 이게 이제 궁금하신 거고 언제 전고점을 뚫을까라는 거죠. 삼성전자 전고점을 뚫을 때는 아마 달러가 1,000원 초반일 겁니다. 네, 환율만 보시면 돼요. 네. 네, 환율이 지금 1,300원 뚫고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제 만약에 뭐 지수가 3,300에서 2,300까지 밀렸으면 뭐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뭐 한 30% 빠졌겠죠, 계좌가. 그러면 미국에 있는 이제 펀드 매니저 마이클이라는 펀드 매니저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마이클은 30% 빠진 데다가 환차손 때문에 추가로 20% 더 빠진 거죠. 30% 정도 더 빠진 거죠. 맞아요. 네. 자기가 들어왔을 때는 1,050원, 뭐 1,080원 이랬을 텐데. 1,300원. 네. 그럼 외국인 입장이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맞아요. 그죠? 주가도 빠지는데 환차손도 나니까. 그럼 지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1,300원. 이게 1,300원 뚫고 마디 하나를 통과해버리면 이게 1,400원 가도 안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게 마이클이 아무리 한국 시장을 좋게 보고 삼성전자를 좋게 봤다 그래도 거기 본부장이 야, 일단은 환율이 위험하니까 좀 일단 홀드.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근데 돌아서면 또 이게 두 번 먹는 거니까 환율로도 그쵸. 먹고 주가로도 그쵸. 먹고 그렇죠. 여기 방향이 그러면 꺾였다. 꺾였다. 네, 밑으로 1,300 밑으로 아. 꺾였다. 그게 1,300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1,300원. 그러면 1,300 뚫고 밑에 1,290원 갔다 그러면 이제 와 이게 추세가 하향이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도 있고 와 주식 상승 이것도 먹을 수 있고 네, 양방울을 먹는 거죠. 그 옐런 장관이 네. 오셨을 때 네. 잠깐 주식가가 폭등했었잖아요. 네. 한 3-4%. 네. 그게 약간 뭐 한미 스와프 이런 달러 거를 수업 해줄 줄 알고. 해줄 줄 알고 네. 그런 게 좀 있었던 건가요? 네네 기대감이 있었죠. 아 그러면 이제 환율이 그 방향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4,600달러의 뭐 외환 보유고가 있지만 저거는 언제든지 털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너무 적은 거예요, 네네. 생각보다.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달러 스와프를 하면 일단 마이너스 통장 하나를 터놓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러면 달러가 갑자기 막 그 수요가 몰려도 여기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이제 그게 있는 건데 물론 칼집에서 칼을 꺼내지 않아도 이게 힘이 있는 건데 그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1,300원 넘었을 때 네.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거랑 네. 또 이게 1,300원 밑으로 갔을 때 사는 거랑 네. 그때 또 이미 주가는 약간 이제 더 그쵸.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약간이 아니고 꽤 많이 차이 나 있을 거예요. 차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심플하게 네네. 생각해서 싸다 생각하면 네네. 사는 게 분할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 타이밍 재서 내가 뭔가 이게 조금만 보고 해야지 그러면 이미 알고리즘 많이 먹을 게 없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좀 네. 심플하게 생각하고 한 1, 2년 이렇게 딱 보고 장기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네. 딱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자산에서 일부 위험 자산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네. 어쨌든 부동산도 있고 그죠. 뭐 예금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면 대표님 네. 이게 조금 만약에 네네. 현금은 없는데 네네. 대출로 네네. 예를 들어 뭐 한 1억 정도를 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한 이율이 네. 한 5%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럴 때 네. 이거를 만약 땡겨서 네.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거예요. 네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5%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한다 그러면 충분히 할 만한 배팅인 거죠. 근데 5% 수익이 안 날 것 같아. 마이너스 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철저하게 본인의 어떤 성향과 재무적인 상황,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저라면 5% 땡길 수 있으면 하죠. 장기로 할 수 있는 장기로 거구나. 이제 뭐 이게 변동금리가 아니고 이제 고정금리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신다는 건 그만큼 싸다. 5% 수익은 낼 수 있으니까 1년에. 네. 그만큼 싸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네. 네, 오늘 대표님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뭐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예. 네, 혹시 뭐 끝으로 하실 말씀? 네. 뭐 다 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출연해 주셔서 좋은 말씀 나누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IT의 신, 투자의 신의 이영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